난 진짜 병신인가? 이러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을 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나요? 저도 조금 이 주제를 가져오기가 마음이 좀 불안한 게, 오늘 이 얘기를 꺼내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네 얘기 아니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져오기가 조금 망설여졌어요. 주제는 성인 ADHD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한 지난 2024년 한 9월부터 좀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 있는데, ADHD 약으로 쓰는 콘서타 품귀 현상이 요즘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코비드 이후부터는 미국에서 이제 ADHD 약으로 쓰는 에더럴이라는 약이 품귀 대란이 났었어요. 그만큼 지금 ADHD를 진단을 받고 그 약물 치료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성인 ADHD에 대한 관심이나 궁금증들이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이 성인 ADHD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주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은 ADHD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는 편인가요? 전 그런 것보다도 약간 일반인들이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놀릴 때 뭐 약간 그런 표현을 하는 형태의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 요즘에 이제 막 부산하고 정신없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너 ADHD 있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만큼 좀 ADHD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대중화가 됐는데, 성인 ADHD에 대한 영역은 사실 정신과에서도 지금 계속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ADHD는 발달 질환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증상이 시작되는 게 ADHD입니다. WHO에서 이제 ADHD에 대한, 그리고 성인 ADHD에 대한 진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 12세 이전에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ADHD라고 진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인 ADHD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어렸을 때의 과거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소아 청소년 ADHD를 진단을 받는 거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진단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정상인데 성인 때 발병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슈가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스마트폰이 많아지고 숏폼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집중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성인 ADHD가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 뭐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어떤 정신과 진단 기준에서 채택을 할 만큼의 어떤 자료들이 쌓인 건 아니거든요. 최신 일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ADHD가 없는데 성인이 되어서 ADHD가 생겼다? 아직은 진단 기준에는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인 ADHD 진단 기준 같은 경우에는 주의 집중력 부족하고 과잉 행동 충동성,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ADHD라는 게 Attention Deficit, 주의 집중력 부족, 그 다음에 Hyperactivity Disorder,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진단 기준도 이 주의 집중력과 관련된 9가지의 문항 중에서 6가지 이상일 경우, 그 다음에 과잉행동 충동적인 행동과 관련된 9가지 크라이테리아 중에서 6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 ADHD를 진단을 하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5가지만 충족을 하면은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성인은 과잉행동보다는 이 주의 집중력 쪽을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성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뇌 자체가 억제성 뉴런들이 많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잉 행동들은 많이 줄어드는데 이 주의력 결핍 부분은 남아있는 거죠. 이 성인 ADHD 같은 경우에는 WHO에서 만든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렸는데, 다들 몇 개 나왔어요? 저도 2개. 2개? 추 선생님은요? 저는 없어요. 제로. 2개라면서? 괜찮아요. 이게 손가락으로만 해봐. 나한테만 해봐. 일단은 의심을 해본다라는 거지 이걸로 완전히 확진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력 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랑 면담을 해보면서 ADHD가 맞는지에 대해서 면담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CAT라든지 디바라는 검사들이 있고, 요즘은 정량적 뇌파 검사, 이러한 부가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조금 더 진단에 대한 어떤
어떠한 스페시피시티나 뇌파 그걸 검사도 올리기도 하세요? 해요. 저희도 뇌파 검사하고 있고 이제 요즘에 컴퓨터로 프로그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진행하는 검사들로 조금 더 정확도를 올려서 조금 더 진단을 하기는 합니다. 그럼 ADHD는 약을 복용하면 잘 치료가 되나요? 실제로 ADHD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크게 이제 콘서타나 메디키넷 같은 이제 정신신경 자극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토목세틴이라는 비자극성 ADHD 치료제가 있어요. 콘서타나 메디키넷 같은 경우는 도파민 분비를 좀 촉진을 시켜주는 쪽이 메인이기 때문에 먹었을 때 효과가 조금 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 아토목세틴 같은 경우는 노르에피네프린 패스웨이에 조금 분비를 다시 촉진시켜주는 건데 얘는 복용을 하고 나서 바로 효과가 난다기보다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 이 완전한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임상 쪽에서는 효과가 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콘서타나 메디키넷 같은 이제 정신신경 자극용제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쨌든 향정신성 약물로 분류가 돼 있는 약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적인 측면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오늘 꼭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건 요즘은 성인 ADHD가 많이 좀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제가 ADHD인 것 같아요 라는 걸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책도 잘 읽고 발표도 잘하고 뭐 과제 내는 것들도 무리 없이 수행을 했었는데 한 2-3달 전부터 이게 책을 봐도 금방금방 까먹고 돌아서면은 잊어버리고 자꾸 빼먹는 게 생기고 물건을 잃어버려요. 보니까 ADHD 증상인 것 같아요 라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과거력을 청취를 해보면 예전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ADHD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증상에도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없던 ADHD가 생긴 게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인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진 거고 이렇게 해서 떨어진 경우는 이 기본 증상이 좋아지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사실은 저도 ADHD 성향이 조금 있는데 이 ADHD가 있는 분들이 문제가 좀 중에 뭐가 하나가 있냐면 끝까지 미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맞네 맞아 엄청 미루지 진짜. 그리고 물건도 툭 하면 잃어버려요 진짜. 제 인생의 반은 물건을 찾는 데 써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미안해 우리 ADHD를 괴롭혀내 내가. 자꾸 미룬다 그랬어요 끝까지. ADHD 맞아. 환자의 특징이 ADHD 특징 중에 하나가 일을 끝까지 미루는 거다 보니까 이 내가 혼자서 해야 되는 일들을 못 해요. 저도 약간 ADHD 성향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제가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수동적 능동성을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꾸준히 운동을 하는 건데 운동을 제때 못 가요. 제가 혼자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PT를 한 3년에서 5년을 계속 받았었어요. 제가 돈을 내고 약속을 잡아놓으면 어떻게든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실행을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드는 게 어떤 걸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저도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병으로 진단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말한 것처럼 성향인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기준까지 맞지는 않지만 그죠. 성향이 있는 근데 분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상생활에서 그로 인한 불편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생활 팁 같은 게 있어요? 아까 말한 수동적 능동성을 만드는 거라든지.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ADHD를 진단받거나 성향이 있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는 낙천성이 있습니다. 끝도 없이 근거 없는 낙천적이에요. 자신감이 있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있죠? 되게 진짜 나도 나는 있어요. 얘처럼 자신감 넘치는 애는 나도 진짜 있어요. 나 많이 못 봤어. 근데 이 자신감이 좋게 발휘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키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 약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1시간이 걸린다 라고 예상이 되면 1시간 전에 나오세요. 근데 일단은 1시간이라는 플랜 자체도 문제가 뭐냐면 길도 안 막히고 신호도 하나도 안 걸리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는 순간 버스가 오는 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을 세운 거예요. 이 계획부터가 너무 낙천적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세운 계획 시간 곱하기 1.5를 해라. 당신은 절대 그 시간에 도착을 못한다. 근거 없는 낙천성으로 인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시간 계획 곱하기 1.5를 할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울 때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 계획, 한 달 계획, 1년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은 모든 게 잘 풀렸을 때를 가정을 해서 계획들을 촘촘하게 세워두세요. 그래서 내 계획들을 세울 때에도 한 가지 계획에 내가 이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걸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곱하기 2를 해서 계획표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주자주 치워야 됩니다. 청소를 하세요.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랩탑을 놓고 내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으면 ADHD 있는 분들은 주변의 주의력이 분산이 잘 돼요. 그래서 랩탑을 하다가 핸드폰을 한번 보고 저기 있는 책이 보이면 책 한번 꺼내고 일단 주변이 더러우면 하다가 갑자기 청소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정돈하는. 주변을 깨끗하게 치워놔야 내가 주변에 분산될 만한 자극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주자주 적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작업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돌아서면 까먹게 돼요. 그래서 이 핸드폰 앱도 요즘엔 잘 나왔기 때문에 핸드폰 앱을 사용하거나 혹은 내가 지시사항을 전달받거나 해야 될 일들이 떠올랐을 때에는 무조건 적어두고 자꾸 보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ADHD에 대해서 의심이 된다면 일단은 한번 검사를 해봐라. 자가보고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좀 해당이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주변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주변에서는 너 병원 가봐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내가 너무 심하게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는 너 그 정도 아닌데 라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한번 좀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고, ADHD 실제로 진단을 받고 나서 굉장히 편안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ADHD로 인해서 주변의 관계나 직장 퍼포먼스나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난 진짜 병신인가? 이러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을 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ADHD 진단을 받고 나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오히려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이러한 체크리스트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